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CCBB 시즌2 MC를 맡은 개그맨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이선동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계 아이돌을 꿈꾸는 창업준비생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무려 1,500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금융지주에서 발표한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되는 1,44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들 중 88.9%는요, 반려동물을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1인 가구나 또 고령화 가족 그리고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이제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요, 2027년에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수치적으로도 지금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운송수단이나 여행, 음식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산업인 만큼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유망한 산업인 만큼 또 여러 가지 분쟁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시작하기보다는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자체가 진짜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자랑하거든요. 자, 부장님, 그 중에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거 아닐까요? 먹는 거, 그렇지. 뭘 좀 아시네. 저도 아까부터 계속 좀 출출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0년부터요, 2023년 1분기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반려동물 관련 사료 상담이 매년 300건 내외로 총 925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또 2022년 2월에 시행한 과거 5년간의 반려동물 표시사항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제품 품질, 배송, 유통기한, 사료를 먹는 반려동물 이상 증상 등이 이슈였다고 하네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려동물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반려동물 정말 똑같은 생명이고 가족이잖아요.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표시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냉동 사료나 레토르트 사료인 경우에는 사료의 그 유형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무방부제처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데요. 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개육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육, 닭고기, 분. 정말? 오! 닭고기 분말? 네, 맞습니다. 또 어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고기 기름인가요? 네. 너무 단순한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육분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분말, 어유 같은 경우는 피쉬오일이 더 쉬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영어들 잘 하시니까 이런 용어로 불렀을 때 확실히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2021년 우리 소비자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당수의 소비자가 반려묘 사료의 명칭을 잘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쉬운 말을 두고도 굳이 어렵게 부를 필요가 없는데, 그죠? 네네. 아무래도 이 관련 산업이 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좀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를 보면요, 원료 함량 표시 문제였거든요. 응답자의 84.1%가 원료 함량 표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이 먹는 건데 성분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요 브랜드 10개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4개의 제품에서 등록 성분량 표시가 국문이랑 영문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요? 네, 이게 나라별로 그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내에서는 등록 성분에 따라서 최소, 최대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평균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라이트한 부분일 수가 있고요. 더 헤비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 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광주 지역 내의 반려동물 사료의 식품 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10% 가량에서 기준치 초과의 식중독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절반 정도에서는 산화와 방지제 등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이거 소비자 분쟁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좀 미비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도요,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잘 확인해 보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밖에 실제 소비자 분쟁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식 사료에 이물질이 박혀 있었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고양이 사료를 판매했다. 건사료를 구매해서 뜯어보니 눅눅하게 기름기로 쩔어 있었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 강아지 통조림에서 곰팡이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사료나 간식 자체가 사람이 먹는 식품에 비해서 관리라든가 위생 기준이 좀 느슨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이 먹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구토를 한다거나 하는 이상 증세를 보여야지만 문제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심각하게는 그 반려동물이 그 폐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3년 전인데요. 마트에서 이게 구입한 간식을 이제 2마리 강아지한테 급여를 했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3일 후에 급성 췌장염으로 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치료를 해서 뭐 회복은 했지만 굉장한 치료비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는 치료비, 장례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 급성 췌장염과 제품의 문제로 인한 그 인과관계는 상당히 유의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 이걸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사업자의 책임을 50%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도 그렇고 정말 견주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견주는 내가 판매한 사료를 먹고 반려동물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은 하는데 사실 멀쩡한 음식 똑같이 나눠 먹고도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체질에 따라서. 또 내가 판매한 제품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데 반려동물의 민감성이 높아서 문제가 됐다. 그런데 견주는 내 잘못이라고 배상을 하라고 한다. 이럴 때 소상공인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나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인데요. 제품 문제와 반려동물의 건강상의 문제에 인과관계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의사와 같은 전문가 또 그리고 그와 같은 종류의 사료를 먹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이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는 하자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료를 먹고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처음에 개봉할 때 혹시나 문제는 없었는지
뭐 그런 증거 자료나 사진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또 개봉 후에 냉장고 안에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상온에다 그냥 뒀는지 이런 보관 방법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분쟁은 향후에 이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런 변화 시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라든지 예방 또 대응 가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반려견 유치원. 이러다가 저희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반려견 유치원 당연히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네. 야, 정말 이 시장이 오늘날에 이르러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요, 반려견 유치원을 비롯해서 반려동물 호텔, 훈련소 등의 동물 위탁 관리 업체의 수가 2019년 600곳에서 2023년 6월 709곳으로 무려 18.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규모만 커진 게 아니에요. VIB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Very Important Baby의 약자인데 요새는 Very Important Dog, VID라는 반려동물 산업의 프리미엄화가 대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반려견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반려견 유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분쟁도 예상될 수 있고 또 이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또 고급화, 프리미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상담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계약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분쟁인데요.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반려견의 유치원 등록을 3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의 반려견이 등원을 거부한 겁니다. 뭐 우리 사람도 뭐 거부할 수 있잖아요. 가서 싫다고. 그렇죠. 거기 괴롭히는 강아지가 있다거나, 난 집에 있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난 이용도 못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소비자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업자는 전체 대금의 50%만 돌려주겠다. 이런 종류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50회에서 150여만 원의 이제 돈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이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 거죠. 84회가 남았는데요. 이 84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가 아니 무슨 소리냐, 약관에 환불 불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 다만 고객의 경우에는 특별히 환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하지만 하지만요. 왜 갑자기 잘 흘러가다가 하지만? 소비자가 당초에 이제 결제한 30% 할인가 기준이 아니라 이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게 또 복잡하네요. 또 듣고 나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 계약을 할 때는 할인가로 하고 자녀분에 대한 환급은 정상가로 계산을 하고 이럴 때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그리고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이제 추가로 공제를 해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군요. 이런 건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주변에 실제로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하시는 견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반려견 유치원들이 견주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비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반려견 체중이 얼마 이상이 되면 비용을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것도 들어본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런 불만도 들어봤습니다. 반려견이 배변 훈련이 안 돼서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배변 훈련의 효과를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규정상 행동 교정에 실패해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환불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요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지만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반려견이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다른 개 4마리가 같은 증상을 앓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치원에서 걸린 피부병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합리적이긴 한데 이제 뭐 증명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치원에서 옮겨온 것 같은데 예. 이거 그 피부병의 원인인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하필 그 집에서 나왔다. 그래서 증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치원에서는 근거를 대세요 소비자가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면 여기에 대항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되게 좀 무거워지는데 소상공인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뼛속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예측하고 예방하고 대응하고 정말 보통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서 이런 분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반려견이 유치원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한 분쟁,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진짜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강아지들끼리도 뭐 얘가 혼자 놀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진짜 싸우다 다쳤는지 모른다. 이건데 분명히 다른 강아지 물었다. 뭐 이런 분쟁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민법에서는 네. 사람과 물건으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반려동물이지만 이 동물의 법적 지위는 그냥 물건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애견 호텔 같은데 이렇게 맡기는 경우에 인치에 관련된 그런 이제 법률이 적용이 되거든요. 소비자 기본법이나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는 충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사업장 내에서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가 이러한 주요 임무를 다 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 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애견 카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카페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계단 끝까지 미끄러지는 사고로 고관절 탈구가 되는 그런 큰 부상을 입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치료비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니까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에서는 이 강아지가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지만 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내 강아지를 업주에게 이렇게 맡겼다, 위탁했다. 이렇게 맡기거나 위탁 받았을 때만 그쪽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예. 근데 내가 데리고 온 강아지니까 당연히 책임이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애견 카페에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약간 정말 미묘한 차이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핵심적인 차이가 있네요. 근데 좀 시선을 틀어서 보게 되면요, 반려견 유치원에 다니는 소비자들의 불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반려견 유치원에 보면요,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원이 이제 마련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이 강아지들의 짖는 이 소음을 문제 삼아서 단체로 또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사방이 그냥 폭탄 이거 지뢰밭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게 관련 법률이 혹은 뭐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적법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부장님, 내가 반려견 유치원 사업을 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저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반려견 유치원에 관해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적 부정기적으로 재활을 공급하는 거래 형태인데 반려견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거래는 방문 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핵심은 거래 내용과
거래 방법, 그리고 분쟁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의 계약 해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 유치원은 견주로부터 강아지를 위탁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임은 대부분 사업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CCTV 같은 걸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가슴이 좀 아플 수도 있을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또 가족이 탄생하면 또 죽음도 이별도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요. 답변자의 65.6%가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이 펜 로스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느껴지는 상실감이나 고통, 슬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식 학술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들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말이죠. 예. 한 금융회사에서 발간한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과연 1위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령견이다 보면은 이제 좀 병원 갈 일이 좀 자주 있다고 생각이 돼서 뭐 의료 쪽이나 아니면 좀 돌봄 케어 이쪽이 아닐까요? 노령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뽑은 1위는 바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마지막이 또 가장 중요한 법이죠. 가족을 잘 떠나보내는 장묘 산업,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의 규모가 2배 이상 뛰어 올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요, 2013년에는 7개에 불과했던 업체가 10년 만에 9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액도요, 1637억에서 5145억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에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반려동물 장묘 업체를 이용해서 화장 등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조금 말이 그렇지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이제 생활 폐기물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게 합법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도 의료 폐기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국민인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4.4%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땅에 묻어줬다고 답을 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체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국가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에 정식 등록된 전국의 동물 장묘 업체는 단 69곳 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경남 지역이 각각 9곳과 8곳이었는데요. 의외로 서울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 게 이제 공공장묘시설은 이제 부지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인식하기에 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발도 심할 것 같고 인허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 업체별로 양극화 현상도 좀 심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 장례업체 2곳 정도만 가동률이 70% 정도 되고 업계 전체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동물 복지 수준이 높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120개 상당의 동물 묘지가 있고요. 또 일본 역시도 도심 속에서 반려동물 장묘 업체가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 반려동물과 함께 묻힐 수 있는 민간 공원 묘지나 수목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죠.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1월에 언론에 보도된 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 실태 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62개 소의 반려동물 장묘 업체 중에서 절반이 넘는 업체가 동물 장묘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 서비스 및 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요.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장묘업자 및 그 종사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영업을 홍보하는 경우에 영업 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켜지지가 않았군요.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최근 4년간 접수된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한 소비자 상담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과다 비용 청구에 대한 불만이 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부르는 게 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업체에서 제시한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사진이나 애견 용품을 넣어둘 수 있는 납골함을 이용하려면 월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나중에 안내를 하거나 고급 수위, 고급 유골함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비용을 추가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은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사전에 비용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업체 97%에서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례 용품에 대해서도 35% 정도가 비용을 아예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의, 관, 유골 보석, 또 꽃장식 등 장례 용품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일반, 고급, 최고급 등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및 장례 용품과 관련한 정보가 너무 불충분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과 관련된 제도나 법률은 아직 따로 없는 걸까요? 네, 아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약속된 서비스가 이제 이행되지 않았거나 장례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분쟁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기존에 고지했던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이 발생해서 또 소비자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계약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이 시장의 발전을 보고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때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지침 같은 게 있다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 장묘업에 관련된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우선 많은 업체들이 이제 영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증을 게시하는 겁니다. 또 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 장묘 비용에 대한 그 정보 제공 외에도 추가적으로 장례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산업의 세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수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직은 미비한 법률과 제도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어떤 소상공인이시라면 앞서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경쟁력 있는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성 있는 다양한 창업 분야에서 저희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내세요.